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커뮤니티 데이 2024년 서울에서 서버리스 이분하게 익히기라는 주제와 함께 발표를 진행하게 될 AUSG 소속 송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흑백 요리사가 많이 유행이었죠. 네, 눈치채신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네, 저희 트랙 2 서버리스 트랙에 있는 모든 세션들이 다 이 흑백 요리사 컨셉에 맞춰서 한번 네이밍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좀 첫 번째 본격적인 세션으로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 폭 넓게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이분하게 익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메뉴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버리스가 왜 필요로 할지, 저희는 서버리스를 왜 필요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그리고 서버리스 논할 때 이 루즐리 커플링 그리고 그거를 매개할 수 있는 EDA 방식이 왜 그렇게 연관성이 있고, 우리는 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서버리스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버리스 패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제가 많이 봐왔던,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 패턴들도 같이 한번 톱파보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AUSG, 지금 뒤쪽에 부스도 있는데요. 저희 AWS KLUG 대학생 그룹이고요. 거기서 지금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AWS 클라우드 클럽이라는 또 AWS 오피셜 그 유니버시티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저희 학교에서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랑 AI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 중에서도 서버리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저에 대해서 아니면 이 발표를 듣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얘기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제게 연락 주시면 커피챗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난이도를 그렇게 높지 않게 잡았어요. 서버리스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 접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다만 그렇다고 또 너무 난이도가 낮으면 또 재미없을까 봐 조금 저 알아서 좀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추후에 저희 연사와의 대담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왜 서버리스를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버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버리스는 저는 서버리스라는 개념을 한 2년 전에 처음 알았는데 진짜 서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한 네이밍은 개발자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오직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서버리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드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그 생산성이 다른 것보다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코드만 얹어 놓는데 그럼 코드 이외에 다른 인프라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AWS 같은 CSP 벤더들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위에서 저희는 오직 애플리케이션 단의 비즈니스 로직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서버리스가 앞서 세션에서 들었던 것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AWS 서비스에서도 서버리스를 위해서 엄청 수십 가지의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 또 릴리즈를 하고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람다가 가장 대표적이죠. 컴퓨팅을 위한 서비스들로 AWS 람다나 파게이트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들로 이벤트 브릿지, 스텝 펑션스, 아니면 이제 메시지 큐를 담당하는 SQS, SNS, 더 나아가서 데이터 스트리밍 위한 키네시스, 그리고 뭐 이런 API 게이트웨이라던가 앱싱크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데이터 스토리지를 위해서 S3나 EFS, 그리고 다이나모DB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떠올렸을 때 이 밑에 보시는 저 귀여운 아이콘의 SM, 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라던가 CDK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버리스를 이제 효율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CI/CD를 위해서 뭐 코드 커밋, 코드 디플로이 등의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트래픽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AWS X-Ray라던가 클라우드 워치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서버리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서버리스를 왜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는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을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아키텍처 방식을 좀 가지고 왔어요.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면 많이 좀 올드해 보이지만 그래도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제 요청을 보내면 서버 간에 컴포넌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강하게 결합된, 지금 저는 이제 여기서는 타이트 커플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커플링이 강하게 결합된 상태로 연관이 되어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하지 않다면 또한 그 저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가 예측 가능해서 그 유지 보수할 일이 적을 것 같다면 그러면 이제 개발을 쉽게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도 좀 이제 개발을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현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유지 보수할 일이 적은 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가 지속되게 발전을 하려면 항상 미래를 염두하고 확장성이라던가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염두를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타이트 커플드 관계는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트 커플링,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랑 컴포넌트 간의 의존성이 많이 강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 한 부분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지 보수도 많이 어려워지고 디버깅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한 부분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의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도 없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독립적인 배포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컴포넌트의 독립적인 확장 아니면 독립적인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강하게 의존이 되어 있는 관계를, 그 의존성을 조금 제거를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루즐리 커플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컴포넌트들이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이 루즐리 커플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루즐리 커플링이라는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의존성을 제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도 있고 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벤트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들을 분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네,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람다도 사실은 이벤트 트리거에 의해서 네, 실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람다 같은 소위 펑션 애서 서비스, 이런 파스 서비스 자체가 이 MSA를 아예 펑션 단위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환경이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세세하게 분리된 컴포넌트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루즐리 커플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서버리스를 논할 때 이 EDA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이벤트들을 가지고 통신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사실상 이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원래는 좀 타이틀리 커플드 관계에서는
다른 컴포넌트의 정보, 메타데이터를 모두 알아야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가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컴포넌트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 이벤트만 인지를 하면 된다는 네, 여기서 이제 결합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벤트만 인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의존성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벤트들이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저 각각의 컨슈머들의 비동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EDA가 사실상 서버리스 아키텍처에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태까지 그 서버리스를 이제 저희가 왜 쓰고 그 서버리스를 논할 때 왜 분산 아키텍처 또는 EDA 또는 MSA 같은 이러한 개념들이 왜 함께 엮여 나오는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서버리스 패턴들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패턴들부터 좀 많이 응용할 수 있는 패턴들까지 한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어 봤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리스는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서버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오직 비즈니스 코드 레벨만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람다 펑션에서 비즈니스 로직만 저희가 개발을 한다면 나머지 인프라는 알아서 그 컨테이너 위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단순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람다 펑션 자체가 이벤트 트리거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항상 그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매개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랑 람다를 매개해 줄 수 있는 API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합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는 HTTP를 통해서 람다 펑션을 호출하기 때문에 네, 조금 퍼블릭한 클라이언트랑 많이 연결할 수 있는 접점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뭐 클라이언트들이 퍼블릭 클라이언트들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인터널 클라이언트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인터널 클라이언트들은 굳이 API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아도 네, 이 AWS에서 서비스 중 하나인 SDK를 통해서 이벤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게이트웨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람다 펑션과 연결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간단한 백엔드 서비스는 언제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흐름상 의존하는 서비스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뭐 SDK가 람다 펑션을 호출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을 때 그 의존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 개발자 입장에서 처리 가능한 한도 내일 때 네, 그 정도의 단순함이면 이런 좀 단순한 아키텍처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뱅킹 서비스를 예를 들었었는데, 특히 API 게이트웨이나 뭐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다시 말해서 ALB죠. 네, 아니면 앱싱크 같은 이런 소위 라우팅 엔진 서비스가 가지는 중요성은 서비스가 발전될 때 특히 빛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심플한 서비스가 조금 발전했다고 쳐볼 때 이 서비스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들을 모놀리식한 시스템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지금 루즐리 커플링을 통한 확장성 또는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MSA적인 아키텍처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뱅킹 서비스라고 예를 들어보자면 제일 위에 뭐 수익과 관련된 람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뱅킹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다른 컨테이너 서비스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 프로필 조회 서비스 아니면 서드 파티를 연결한 다른 서비스, 이렇게 좀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서비스는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규모가 좀 커져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다른 팀이 개발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팀마다 릴리즈를 하는 주기도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이 다양한 모듈들 각각을 클라이언트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네, 유지보수에 있어서 많은 무리가 있겠죠. 이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에 더욱더 저 단단한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기에, 그래서 이 API 게이트웨이 같은 라우팅 엔진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토폴로지를 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무엇이 우려가 될까요? 병목 현상이 많이 우려가 될 수 있겠죠. 저 API 게이트웨이가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네, 저거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다른 서비스들 또한 장애가 날기 때문에 네,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를 위해서라면 뭐 명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리트라이나 캐싱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로버스트한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루즐리 커플링을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EDA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서 비동기 메시징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저 서비스 A가 이벤트를 트리거를 한다면 이 SNS,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죠. 이 SNS는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네, 다양한 서비스들에게 저 이벤트를 배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다른 다른 서비스들로 이벤트가 이제 배포가 되는 이런 펍섭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더 비동기적으로 메시징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AWS에서는 이 메시징을 위해서는 주로 SQS 또는 SNS 또는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상황에 맞게 알맞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패턴은 이 어그리게이터라는 패턴인데요. 어그리게이터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조금 수집기, 네, 좀 취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작업 때문에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들을 여러 번 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아키텍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오더스 서비스에 겟 요청을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레베뉴 펑션에다가 겟 요청을 보내고 이렇게 클라이언트랑 다이렉트적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통신의 과부하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그리게이터 패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러 번 호출하는 통신 오버헤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람다 함수를 중간에다가 하나 놓고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람다 함수가 다른 서비스들과 통신을 하도록 하는 저희 디자인 패턴에서 커맨드 패턴하고 많이 유사를 하죠. 네, 커맨드 패턴 기반의 람다 함수를 하나 놓고서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로부터의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는 그런 패턴을 이제 어그리게이터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까요? 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번의 통신으로만 해도 네, 한 번의 통신으로도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통신이 단순해지는 그런 장점을 얻게 됩니다. 네, 다만 얘도 똑같습니다. 이 람다 펑션 자체가 다른 모든 서비스들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 자체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딱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람다 함수 또한 이 단일 장애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리트라이나 캐싱 등의 많은 기법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랭글러 패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 스트랭글러에 대한 어원은 몰랐어요. 그냥 이러한 패턴, 그냥 이렇게 생긴 아키텍처를 스트랭글러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스트랭글러 피그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네, 호주에서 주로 많이 난다는 나무인데 좀 험악하게 생겼죠. 네, 저는 보통 이런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지금 보면 하나의 나무 줄기를 토대로 여러의 덩굴 같은 나무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를 그 유명하신 소프트웨어 개발자시죠, 마틴 파울러 네, 라는 그 개발자 분이 호주 여행을 가서 이 나무를 보고 패턴을 하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스트랭글러 패턴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는 이 나무의 성장 초반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무처럼 그 하나의 굵은 기둥이 솟아오르는 나무 형태로 자랍니다. 네, 근데 하나하나씩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새싹들이 덩굴 형태로 그 중심이 되는 나무 줄기를 감싸도는 형태로 성장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가장 나무가 많이 우럭무럭 자랐을 때는 그 중심에 있던 나무 줄기는
부패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동그란 원기둥 형태의 모양을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있는 형태로 덩굴 줄기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형태로 나무가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도 이게 지금 나무를 자른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를 봤을 때 가운데가 지금 뻥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줄기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 줄기를 저희 모놀리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이 줄기를 감싸고 있는 많은 덩굴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MSA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그 패턴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트랭글러 패턴의 모놀리스에서 MSA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스트랭글러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모놀리스 아키텍처가 그대로 있는데 API 게이트웨이 또는 로드 밸런스를 중간에 설치를 해서, 네, 기존의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도 계속 트래픽이 들어가고 동시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도 트래픽이 들어가는, 조금 두 곳 다 서비스가 트래픽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모놀리스에서부터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분리가 되면서, 네, 점점 MS화가 되고, 그 MSA화가 이제 좀 많이 펼쳐졌다 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레가시가 되었던 이제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제 저희는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걸 비단 이런 MSA 패턴뿐만 아니라 서버리스에서도 똑같이 조금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ELB 같은 로드 밸런스를 설치를 해서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에도 트래픽을 보내고, 동시에 이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를 해낸 저는 이제 예시를 오더스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저기에도 동시에 트래픽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분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네, 오직 저 ELB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환 과정을 아예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더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시면 자체적인 데이터 저장소도 가지고 있어서 기존 레거시에서의 주문에 대한 모든 로직을 저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들과, 네,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에 구현된 데이터들 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 동기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람다 펑션을 통해 데이터 동기화가 되는 것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조금 성장을 시켜볼게요. 네, 저는 이제 리더보드라는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랬을 때 저 랭킹 마이크로 서비스는 기존의 저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랑 독립적인 거예요. 네,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저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새로운 확장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영향성이라는 강하게 타이트 커플드가 된 관계를 많이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고려를 받지 않고 새롭게 확장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새롭게 만든 기능들이 추가가 되거나 또는 기존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에서 분리가 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하나하나씩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덧 MSA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전 레가시 버전 애플리케이션을 자연스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레거시는 아까 봤던 가운데 기둥 나무처럼 끝을 맞이하겠죠. 네, 이것을 이제 저희는 스트랭글러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큐 베이스드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EDA 기반 형식이니까. 네, 사실 트래픽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한 로깅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또 있어도 많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네, 이런 트래픽이 넘쳐나면 일부 서비스에 과부하가 발생을 해서 좀 이 서비스들을 의존하고 있는 다운스트림 서비스들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 큐 베이스드 로드 레벨링을 직역을 하자면 큐 기반의 로드 부하 레벨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버퍼를, 이 메시지 큐를 도입해서 컨슈머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피드를 올리고 싶어서
네, 그 SNS에 피드를 올리고 싶어서 포스트 요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낸다고 예시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메시지 큐를 통해서 워커 람다 함수까지 도달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워커는 근데 이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자인지 아니면 악성 사용자가 아닌지 더블 체킹을 하는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 람다 펑션에서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큐에 적재된 이벤트들을 워커 스레드가 처리를 하려면 여기서도 변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변목 현상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애초에 저 SQS에서 워커로 보내는 배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를 10 정도로 제한을 두고 또 워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는 사이즈를 그보다 좀 적은 속도로 조절을 한다면 네, 이 배치 사이즈를 통한 제한이 돼서 다소 조금 늘어지는 트레이드 오프는 감수를 해야겠지만 안정적이라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시스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DLQ, 데드레터 큐, SQS 같은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역등성까지도 네, 계속 뭐 DB에 저장이 실패했다던가 아니면 검증이 실패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큐에다가 다시 넣어서 다시 리트라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큐잉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역등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팬아웃하고 팬인 패턴이었습니다. 네, 팬이라는 게 부채꼴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팬아웃이라는 거는 부채꼴이 펼쳐나간다 라는 뜻이고 팬인은 펼쳐진 부채꼴이 하나로 모아진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팬아웃, 팬인은 하나의 태스크를 조금 서브 태스크로 쪼갠 다음에 이 서브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실행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가 된 병렬적인 서브 태스크들로부터의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알고리즘에서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비디오를 이제 리사이징을 할 때 네, 하나의 커다란 긴 비디오 스트림을 분할을 해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비동기적으로 리사이징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워크로드를 람다 함수에 맞게 충분히 작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 또한 리트라이 전략이나 DLQ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람다는 최대 지속 시간이 15분이므로 이를 넘는 작업들은 람다 함수 대신에 뭐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등의 상황도 한번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6가지 패턴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를 하고요. 수많은 패턴들, 그리고 패턴이라고 워딩을 안 쓰고 있는 다양한 응용 패턴들도 지금 인터넷에만 당장 검색을 해도 많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저의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There's no silver bullet, 은탄화는 없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저의 상황에 맞는 패턴 전략, 저의 상황에 맞는 아키텍처 전략이 가장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거만 있으면 그 저에 따라서 맞추는 게 좀 이런 패턴들에 조금 고착되어 있지 않고 조금 유두리 있게 네, 조금 응용해 나가는 패턴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There's no silver bullet을 끝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아키텍처를 조금 이렇게도 펼쳐나가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서버리스를 처음 조금 도입하고 싶은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개발자들에게는 최고의 교과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한번 서버리스를 이분하게 익혀봤는데 좀 잘 익혀진 것 같나요? 네, 탈락인지 성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여기서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